여러 시골 마을들을 평생 떠돌던 한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돌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희귀한 돌을 찾아 전국의 산과 들을 평생 걸어 다니신 분이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한번 갈까 말까한 깊은 산속을 그분은 작은 망태기 하나 메고 휘적휘적 걸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산을 헤매다 보면 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산속에는 사람이 두고 간 것, 사람이 버린 것, 그리고 사람이 잊고 싶어 했던 것들이 함께 잠들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영감님께 직접 듣고 받아 적어둔 메모 중에서 3가지 이야기를 골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감님께서 한 번은 산속에서 아주 이상한 문서 한 장을 주우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의 파문장. 그러니까 조직에서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일종의 추방 통보였습니다. 일본 야쿠자 세계에서는 조직에서 누군가를 내칠 때 이렇게 정신문서를 만들어 다른 조직들에게 돌리는 풍습이 있다고 하지요. 이놈은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니 어디서 마주치거든 가만두지 말라는 일종의 공식 통보인 셈입니다. 그날도 영감님은 깊은 산속 임도를 따라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어마어마한 양의 가정 쓰레기가 버려져 있더랍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 쓰레기 불법 투기였지요. 뭐 시골 산속에 쓰레기 버리는 일이야 흔하다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의 내용물이 좀 묘했습니다. 남자 옷, 여자 옷, 장롱, 식기류 전부 멀쩡해서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옷 중에는 세탁소에서 갓 찾아와 비닐도 뜯지 않은 것까지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이 물건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복과 란도셀, 일본 초등학생들이 6년 내내 메고 다니는 가죽 가방으로 입학할 때 큰맘 먹고 사주는 꽤 비싼 물건입니다. 교과서, 공책, 필기구, 장난감, 작은 이불 한 채까지. 한 가족의 살림살이를 통째로 드러내 산속에 내다버린 흔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 사이에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일본 전통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힌 번듯한 편지였습니다. 영감님이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파문장. 위 자는 평소 협계의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아 제3주의를 주었으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에 이번에 우리 조직에서 파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이자는 우리 조직과 일절 관계없는 자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자가 귀하의 근처에 나타나거든 부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 딸까지. 야반도주하듯 모든 것을 산속에 내다버리고 사라진 그 가족. 영감님은 그 편지를 그 자리에 다시 곱게 내려놓고 한참을 더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영감님이 자주 들으던 시골 마을에 한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동네 대지주 집안의 은퇴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긴 했지만 워낙 인품이 훌륭하셔서 온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계셨지요. 마을에 대소사하며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도맡아 들어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골 농부치고는 학식이 깊고 장사 경험도 많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큰 상가의 점원으로 들어가 혹독하게 일을 배우셨거든요. 그 경험이 농가와 마을을 꾸려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돌을 찾으러 그 동네를 지날 때면 꼭 그 집에 들러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고 가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어르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그 집에 들은 영감님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처음엔 그저 가끔 헛소리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는 평소처럼 농사일도 거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글자나 법률을 가르쳐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 보인다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방금 자기가 한 일조차 까맣게 잊어버리셨습니다. 가족의 얼굴마저 못 알아보게 되셨고요. 매사 의심이 많아져 성격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달랐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여 캄캄한 동네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심한 치매 증상이었던 겁니다. 망가져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가족은 물론이고 그분을 따르던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시절 시골에는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시키로, 일본 전통가옥에서 정신을 놓은 가족이나 집안의 골칫거리를 가두기 위해 만들었던 일종의 감옥입니다. 옛 일본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는 식구가 생기면 바깥에 알리지 않고 집안 깊숙한 방 한 칸에 창살을 둘러 그 사람을 가두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가문의 수치를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고 마땅한 치료시설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요. 이 댁에서도 그 자시키로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마당 한 구석 나무 창고에다가 굵은 창살을 세워 그 안에 어르신을 모시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어르신을 붙잡아 가둘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아들, 가업을 물려받은 지금의 가장. 그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고요. 아들은 굵은 밧줄을 손에 쥐고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일이 났을 겁니다. 어르신은 누가 자기를 붙잡으려는 기색만 보여도 눈이 뒤집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때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들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두 손을 뒤로 돌려 묵구라는 듯이 내미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자기 발로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영감님은 그 뒤로도 종종 면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벽을 보고 웅얼거리실 뿐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짧습니다. 영감님이 자주 다니시던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피와 살을 입에 가득 물고 짐승처럼 뜯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체의 얼굴만은 보이질 않았답니다. 다른 부위는 다 또렷한데 얼굴 부분만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가려져 있어서 자기가 도대체 누굴 먹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꿈속에서 그 시체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같이 살던 아들이 안색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도 또 그 꿈 꾸셨어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꿨다. 내가 누굴 뜯어먹고 있는지 드디어 알았다.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누구였는데요, 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괴롭고 슬픈 얼굴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너였다. 한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정말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또 끊겨 있습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그토록 담담하게 납득했는지, 왜 역시라고 말했는지 영감님도 모르셨고 저도 모릅니다. 그 부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